마늘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에 걸린다니 깜짝 놀라셨나요? 아무리 몸에 좋은 마늘이지만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생마늘, 구운 마늘, 찐 마늘, 절인 마늘, 흑마늘 등 먹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 몸에 주는 효능이 다르답니다. 여기서 잠깐! 마늘 껍질은 대부분 먹지 않고 버리시잖아요. 마늘 껍질 오늘부터 절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늘 껍질을 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마늘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과 마늘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그리고 마늘과 마늘 껍질의 효능까지 마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마늘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인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당 1년 동안 마늘 소비량이 7kg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세계 평균이 0.8kg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을 정말 많이 먹고 있죠.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것, 그만큼 건강한 식단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늘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빵입니다. 마늘빵 아시죠? 마늘이 발라져 있어 달콤 쌉싸름한 마늘 맛도 나고 향긋한 향도 좋아 즐겨 먹게 되는데요. 마늘이 있어서 몸에도 좋은 빵이라고 착각하고 즐겨 드실 수 있는데요. 마늘빵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빵의 재료인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주 성분인데요. 밀가루의 고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당으로 분해되고 혈당 지수를 급격히 올리게 되며 이때 인슐린의 분비가 과도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게 되면 체내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췌장을 망가뜨려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은 몸에 흡수되면서 지방으로 변하고 쉽게 살이 찌게 되어 비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밀가루 빵을 만들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생성되는데 이 글루텐은 소화불량, 복통, 변비 등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글루텐이 몸에 들어오면 장에서 에소루핀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에소루핀은 중독성이 강해 밀가루 중독을 일으켜 빵 같은 밀가루를 과다 섭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늘이 아무리 좋은 성분으로 항암작용,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해도 마늘빵으로 드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늘은 어떻게 먹어야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마늘은 생으로 드실 때도 물론 좋지만 익혀서 드실 때 더욱 좋습니다. 몸에 보약이 되는 마늘 먹는 법, 첫 번째는 마늘밥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마늘의 S-알리시스테인 함량을 조리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생마늘일 때 S-알리시스테인 함량이 2.77mg 정도 되었고 삶기 시작한 후 30분이 지나면 4.92mg이 되었으며 1시간이 지났을 때 9.16mg으로 생마늘에 비해 무려 4배 이상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1도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마늘을 쪘을 때 S-알리시스테인 함량이 50.24mg으로 생마늘보다 18배 정도 높았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드실 때는 1시간 이상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런 방법이 번거로워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마늘밥입니다. 밥을 할 때 마늘을 넣는데요. 1인분에 마늘 3, 4알 정도씩 넣어서 밥을 하시면 됩니다. 현미가 있다면 현미를 넣은 마늘밥을 하시면 더욱 좋은데요. 현미 속에는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마늘의 S-알리시스테인과 현미의 알리티아민 두 가지 성분을 모두 섭취하여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피로회복, 근육통 완화에도 좋은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늘밥을 하기 위해 마늘을 까고 나면 껍질은 어떻게 하셨나요? 버리셨나요? 오늘부터는 절대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마늘에 효능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아마도 항암 효과일 거예요. 그런데 마늘 껍질을 통해 엄청난 항암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연구진에서 연구한 결과 마늘 껍질을 70% 에탄올 용매로 반복 추출해서 만든 마늘 껍질 추출물이 암 예방 효과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 세포뿐 아니라 다양한 암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마늘 껍질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늘 껍질은 마늘 알맹이보다 식이섬유가 4배, 폴리페놀이 7배나 많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식이섬유는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능이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마늘 껍질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중 지질을 낮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이를 통해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은 성분인 것입니다. 또 마늘 껍질을 말려 분말로 만들어 음식에 넣어 드시면 비만을 막아주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 지방의 흡수를 막고 나쁜 지방을 배출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의 대사를 촉진하여 지방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 체지방을 제거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마늘 껍질 분말로 드시는 방법 말고 차로도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늘차 우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마늘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 말린 다음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마늘 껍질을 넣고 볶아주어 수분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분을 없애는 것도 있지만 마늘 껍질을 열을 가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분을 없앤 마늘 껍질을 냉동실에다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끓는 물에 소주 반 컵을 넣고 물 1리터, 마늘 껍질 15g 정도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마늘 껍질 차를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 시원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꿀에 마늘을 재워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물론 꿀마늘이 몸에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꿀과 마늘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식품 비방이라는 문헌에 보면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꿀과 마늘은 둘 다 열을 내는 뜨거운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꿀과 마늘을 함께 먹게 되면 체질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질에 맞지 않는 분들이 이 꿀마늘을 드시게 되면 눈의 충혈이 잦아지고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돋보기를 빨리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한 두통이 생기며 피부에도 트러블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 당뇨,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암 환자분들은 절대로 꿀마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늘을 또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다양한 쌈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하여 암을 예방하고 쌈채소를 통해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며 풍부한 항산화 물질도 섭취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늘을 반찬으로 만들어 드실 때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늘장아찌입니다. 아니, 마늘장아찌가 왜? 라고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죠? 모든 마늘장아찌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마늘장아찌는 만들어 드시면 안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늘장아찌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절대 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몸에 좋은 마늘도 설탕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데요. 설탕이 많이 함유된 마늘장아찌를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며 혈액 속에
중성 지방이 많아져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게 됩니다. 또한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를 줄어들게 해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나아가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마늘 장아찌를 담가 드실 때는 설탕을 넣지 말고 건강한 식재료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마늘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흑마늘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에 열을 가하면 마늘색이 점점 짙어져 결국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딘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죠.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희어지다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리스테인 성분이 5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 4배 이상 많아지고 위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으니 잊지 마시고 흑마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또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 기름에 튀긴 마늘 튀김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은 좋아져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을 파괴하고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만 남은 음식이 됩니다. 마늘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식용유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몸 안에 지방산 불균형이 일어나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튀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당 독소 또한 높아져 결국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을 주는 것이죠. 만약 기름에 튀긴 마늘을 드시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고 불을 오래 가열하지 말고 살짝만 가열하여, 마늘도 튀기듯이 오래 하지 말고 살짝만 익혀서 드시면 향도 좋고 몸에도 좋은 마늘을 드실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이용한 마늘을 드시는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올리브유에 마늘을 재워 먹는 방법인데요. 먼저 마늘을 끓는 물에 넣어 5분 정도 데쳐주시고요. 소독된 병에 마늘을 담고 올리브유를 가득 담아줍니다. 이때 통후추를 조금 넣어주면 풍미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와 마늘이 만나 항산화 성분, 항암 물질이 극대화되어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전의 생성을 막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심장마비와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는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마늘 올리브유 절임은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생선 요리를 할 때 이 마늘을 으깨어 생선에 발라주면 생선 비린내를 잡아줄 뿐만 아니라 마늘과 올리브유의 풍미가 더해져서 더욱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늘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신데요. 마늘의 효능 중에 혈전을 제거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었잖아요. 이런 효능이 혈액을 묽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와파린,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상처가 났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어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하여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 있으니 마늘은 조금만 드시길 바랍니다. 미역과 이것 함께 드시면 당뇨가 사라지고 치매가 예방됩니다. 평소 무심코한 이 행동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미역에는 풍부한 영양 성분이 있어 당뇨 예방,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예방, 암 예방 등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미역은 어떻게 먹어야 암과 치매에 안 걸리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보약이 될 수 있을까요? 미역국 끓일 때 고소한 들기름에 미역을 달달 볶아서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미역을 볶을 때 들기름을 넣고 조리하시면 안 됩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과 혈관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노폐물을 배출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또한 동맥경화를 방지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신경을 활발하게 하여 치매 예방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 열을 가하게 되면 산패가 되어 좋은 성분은 없어지고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생성됩니다. 벤조피렌은 암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뇌 분비계의 장애를 일으키고 뇌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정말 위험한 물질입니다. 건강에 좋은 줄 알고 넣은 들기름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을 먹는 상황이 되는 거죠. 들기름은 미역국을 다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한 스푼 넣어 드시면 들기름의 효능과 고소한 맛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미역과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되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대파입니다. 다른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는 파를 꼭 넣는데 유독 미역국을 끓일 때는 왜 파를 넣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미역과 대파 둘 다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알긴산은 미끌거리는 식감이 있습니다. 함께 드시게 되면 식감이 나빠지는 이유도 있지만 식감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있는데요. 미역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대파 안에 인과 유황 성분 때문에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흡수를 방해받게 됩니다. 미역에는 칼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100g당 960mg이고요. 우유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100g당 105mg입니다. 우유보다 9배 정도나 더 많다는 것이죠. 성인 기준 하루 칼슘의 권장 섭취량이 600mg에서 700mg 정도인데요. 미역국을 한 그릇만 드셔도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는 양입니다. 우유를 소화 못 시키는 분들이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미역이 정말 좋은 식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칼슘은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 골다공증 예방은 50대 이후의 여성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효능입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 골반뼈가 골절이 될 경우에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미역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칼슘 보충제에 정말 중요한 미역을 대파와 함께 드신다면 칼슘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미역에 미끌미끌한 성분이 알긴산이라고 했잖아요. 이 알긴산도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바로 알긴산은 다른 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배출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되면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미역이 피를 맑게 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 알긴산의 효능 때문에 혈관이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알긴산은 장 운동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이는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함께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죠. 미역에 함유된 풍부한 식이섬유는 당뇨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국립보건원에서 장년층 7,400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해봤는데 해조류를 전혀 먹지 않는 사람과 매일 미역국 반 그릇 이상의 해조류를 섭취한 사람의 당뇨병 발생 위험도를 조사했는데 하루에 미역국 반 그릇 이상 먹는 사람이 해조류를 전혀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20%가 낮았습니다.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급격히 오르는 혈당을 막아주는데요. 식이섬유가 소화의 속도를 늦춰주고 인슐린의 분비를 조절해주기 때문입니다.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높여주고 칼로리가 낮아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체내에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여 체중을 감량하는 데도 도움을 주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역국은 또 아이를 출산한 산모들이 반드시 먹는 음식인데요. 미역의 풍부한 요오드는 출산 후 늘어난 자궁을 수축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며 모유가 잘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요오드는 피를 멎게 하여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칼슘과 철분이 풍부하여 출산 후에 흥분된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혈액의 생성을 도와 산모의 빈혈 예방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한데요.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줘 산모의 부종을 완화시켜주는데 탁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오드는 산모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몸에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오드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몸에 기력이 없다고 하죠. 힘이 없고 피로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몸의 영양소를 소모하지 않게 되어 체중이 증가하게 되고요. 피부가 건조해져 거칠어지고 탈모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요오드 부족의 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 우리 몸의 호르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바로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미역을 섭취함으로 예방할 수 있는 건데요. 요오드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4mg입니다. 미역국 한 그릇에는 요오드가 약 1.1mg 정도 함유되어 있으니 미역국은 하루에 한두 그릇만 드시길 바랍니다. 요오드는 과하게 섭취하게 돼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요오드의 섭취량이 많아지면 갑상선염이나 다른 갑상선 질환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미역을 섭취하는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내분비 기관 중 하나인데요. 갑상선은 목 부분, 기관지 아래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인데요. 중요한 여러 기능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사율을 조절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갑상선에 T3, T4 호르몬을 분비하여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와 체온 조절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신경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데요.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게 되면 우울, 불안 증세, 기억력 감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요오드가 있는데요. 요오드가 부족하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뇌세포가 손상되고 치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는 분들이 요오드가 많은 미역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미역을 많이 드셔도 호르몬 조절이 잘 되어 문제가 없지만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체내에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어 염증을 일으키고 갑상선염을 유발하고 극히 드물지만 심해지면 갑상선 암으로도 발전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미역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암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죠. 이처럼 미역에는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어 건강식품으로도 아주 좋은데요. 미역에는 요오드, 식이섬유, 칼슘, 비타민 등 많은 영양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바로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코이단 성분은 미역의 줄기보다 미역귀에 7배나 많이 들어있어 요즘에 미역귀가 항암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후코이단은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되도록 유도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으로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전이 되는 것도 방치할 수 있는 거죠. 후코이단은 특히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백혈병에 효능이 좋다고 입증된 논문들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후코이단은 항암 작용 외에도 콜레스테롤 혈관에 흡착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어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어 뇌졸중과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역귀와 함께 토마토를 드시면 항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토마토가 채소의 왕으로 불리며 우리 몸에 정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몸 안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염증을 제거하여 노화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미역의 후코이단과 만나 암세포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암작용을 하게 됩니다. 미역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음식으로는 두부가 있습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건강식품으로 우리 식탁에 정말 많이 올라오죠. 두부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사포닌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포닌은 인삼, 홍삼, 더덕 등에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데요. 이 사포닌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하고 항암 작용도 하여 암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포닌의 단점이 체내에 요오드를 배출하여 요오드 결핍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하는데, 미역과 함께 드신다면 미역에 함유된 풍부한 요오드와 사포닌의 만남으로 미역의 섭취로 과다할 수 있는 요오드의 양을 두부의 사포닌이 배출시켜주어 걱정 없이 드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몸에는 칼슘이 많아도 골다공증이 생긴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많이 마시는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골다공증이 많다고 합니다. 오히려 많은 칼슘이 오히려 혈관이나 심장에 쌓여서 석회화를 일으켜 건강을 해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칼슘이 많은 음식을 안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책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계란과 함께 드시면 해결됩니다. 계란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 성분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주는데, 이 단백질은 뼈를 강화하고 칼슘이 뼛속으로 제대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K2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허가가 늦게 나서 그동안 정식으로 섭취 못했던 비타민 K2도 지금은 허가가 나서 요새 영양제를 보면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와 비타민 K까지 같이 들어있어 칼슘의 흡수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영양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칼슘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흡수가 안 돼 그대로 혈관에 남게 되면 쌓이고 쌓여서 석회화를 유발시킬 수 있겠죠? 이처럼 미역과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칼슘의 흡수를 도울 뿐 아니라 우리 몸의 pH 균형을 잡아주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미역은 알칼리성 식품이고 계란은 산성 식품으로 같이 섭취하면 약알칼리성 상태로 유지시켜줍니다. 게다가 소화에도 좋고 미역은 단백질과 잘 어울리니 계란과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우리 몸의 흡수도 잘 된답니다. 여러분, 라면이 김치찌개, 된장찌개보다 좋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가 라면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오늘 하나씩 싹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어요. 라면이 짜다는 걸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요, 라면 조리법 보시면 물 500ml에 스프 넣고 끓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기준대로 끓이면 나트륨이 대략 1700에서 1800mg 정도 됩니다. 그럼 김치찌개는요? 한 그릇에 2000mg이 훌쩍 넘어가요. 된장찌개도 비슷하고요. 평소에 자주 드시는 국물 요리들, 사실은 라면보다 나트륨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라면만 나트륨 폭탄이라고 불렸을까요? 라면에 대한 오해, 이것 말고도 더 있어요.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출출할 때, 야식으로 간단히 한 끼 때울 때. 근데 드시고 나면 괜히 찜찜하셨던 적 있으시죠? 방부제 들어갔다던데, 기름이 나쁘다던데, MSG 범벅이라던데, 이런 얘기들 때문에 맛있게 먹고도 후회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요, 이 얘기들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오해였습니다. 먼저 방부제 얘기부터 해볼게요. 라면 유통기한이 보통 6개월이에요. 그래서 방부제 넣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요, 라면 만드는 과정을 보면 면을 고온에서 튀기고 열풍으로 건조시켜요. 이 과정에서 잡균이 다 죽고 수분도 10% 이하로 떨어집니다. 미생물이 번식하려면 최소 12% 이상의 수분이 필요한데 라면은 그 조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방부제를 넣을 필요가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 파뮤 얘기. 라면 튀길 때 파뮤 쓰는데 이게 몸에 안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파뮤는 과자, 빵, 시리얼에도 다 들어가요. 식물성 기름이고 비타민 A, 비타민 E 같은 성분도 들어있어요. 대규모 연구 결과를 봐도
파묘가 콜레스테롤을 크게 높이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MSG는요? 2006년부터 라면에 MSG 인위적으로 안 넣어요. 대신 마늘 같은 천연 향미료로 맛을 내고 있죠. 그럼 라면에 실제로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라면 한 봉지에 탄수화물이 약 60%, 지방이 25%, 단백질이 10% 정도 들어있어요. 탄수화물 60%는 괜찮습니다. 한 끼 식사로 적당한 수준입니다. 근데 문제는 단백질이 좀 부족하고 비타민이나 식이섬유가 거의 없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라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라면만 먹으면 영양 균형이 안 맞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부족한 걸 채워주면 괜찮은 한 끼가 된다는 겁니다. 단백질? 계란 하나 넣으면 됩니다. 식이섬유? 콩나물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곁들이면 라면도 훌륭한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라면 드시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얼굴 붓고 그러셨죠? 근데 이게 라면 때문이 아니라 먹는 방식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물까지 싹 비우고 라면만 먹고, 그것도 밤늦게 드시면 당연히 다음날 붓죠. 나트륨을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니까요. 콩나물 넣고 계란 풀고 국물은 반만 드셔보세요. 다음날 확실히 다릅니다. 속도 편안하고 붓기도 덜해요. 특히 콩나물에 있는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라면에 콩나물 넣는 게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조합인 겁니다. 똑같은 라면인데 어떻게 드시냐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집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라면 한 그릇, 나트륨, 조리법대로 끓이면 약 1700mg이에요. 김치찌개 한 그릇은요? 2000mg 넘어갑니다. 즉 우리가 자주 먹는 찌개류보다 오히려 더 낫다는 거예요. 파묘도요. 국제학술지에 실린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파묘 섭취 그룹이랑 다른 식용유 섭취 그룹이랑 콜레스테롤 수치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즉 파묘가 특별히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방부제도요. 식품의약품 안전처 분석 자료를 보면 방부제 성분 자체가 검출되지 않습니다. 즉 애초에 안 들어갔다는 거죠. 라면이 몸에 나쁘다는 건 근거가 부족한 얘기였던 겁니다. 그럼 라면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간단해요.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면 됩니다. 첫 번째, 계란 하나 꼭 넣으세요. 단백질이 확 올라갑니다. 풀어서 넣으셔도 좋고 반숙으로 올리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콩나물 한 줌 넣으세요. 식이섬유도 채워지고 콩나물에 있는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아삭한 식감도 살아서 맛도 더 좋아져요. 세 번째, 두부를 반모 넣어보세요. 단백질도 보충되고 국물 맛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 난리난 라면 레시피 아시나요? 임성근 셰프의 오일라면이요. 저도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게 맛도 맛이지만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니까 최고의 건강 레시피더라고요. 만드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을 끓으면 스프 넣고 계란과 들기름을 넣어줍니다. 여기서 단백질이 채워지죠. 면이 익으면 면만 먼저 건져서 그릇에 담아요. 불 끄고 얇게 썬 오일을 국물에 넣어서 살짝만 익혀주세요. 이렇게 하면 오이가 아삭하면서도 국물에서 시원한 향이 배입니다. 면 위에 국물 부어서 드시면 됩니다. 해장라면으로는 별미입니다. 나트륨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채소 곁들여 드시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라면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국물만 절반만 남기셔도 좋습니다. 이것만 해도 나트륨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고 보니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컵라면이랑 봉지라면 중에 뭐가 더 나을까? 정답은 봉지라면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컵라면 용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스티로폼 대신 종이로 많이 바뀌었는데 종이 안에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이 코팅이 뜨거운 물에 오래 담가두면 미세하게 녹아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 생각하시면 봉지라면이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기름에 튀긴 면이 찜찜하다 이러시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겉면 한번 드셔보세요. 요즘
건면 종류가 정말 많아졌어요. 신라면 건면, 진라면 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건면은 기름에 튀기지 않고 열풍으로 건조시킨 거예요. 그래서 칼로리도 일반 라면보다 낮고 기름 걱정도 없죠. 면발이 조금 다르긴 한데 요즘 건면은 맛도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일반 유탕면이 나쁜 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파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도 마음이 편하신 게 중요하잖아요. 기름기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건면도 좋은 선택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요, 라면 종류가 아니에요. 어떻게 드시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조심하실 게 있어요. 첫 번째,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나트륨 배출이 잘 안 되세요. 이런 분들은 콩나물이나 시금치처럼 칼륨 많은 채소 꼭 곁들여 주세요.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돼서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신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시금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라면 먹고 잘 체하고 속이 좀 약하신 분들은 두부나 계란을 같이 넣어 드세요. 속이 한결 편해지거든요. 자, 세 번째, 야식으로 드시고 다음날 얼굴 붓는 분들은 이건 나트륨 때문이거든요. 자기 전에 드실 때는 국물을 반만 드시고 물 한 컵 드시고 주무세요. 붓기가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드릴게요. 라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방부제 안 들어있고요. 파묘도 문제 없고요. MSG도 요즘 라면엔 안 넣습니다. 다만 라면만 먹으면 영양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계란과 콩나물, 두부 같은 거 곁들여 드시면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나트륨이 걱정되시면 국물만 반만 남기세요.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라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녁 라면 끓이실 때 계란 하나, 콩나물 한 줌 넣어보세요. 맛도 좋고 몸도 편해지실 겁니다. 요즘 부쩍 기운이 없으시다거나 뼈 마디가 시큰시큰하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유난히도 힘드신 분들 계시죠?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넘기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음식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겨울만 되면 꼭 챙겨 드시던 음식인데요. 바위에 타닥타닥 붙어 자라는 그 하얀 속살이 통통한 녀석 있잖아요. 네, 바로 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굴을 그냥 조개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이에요. 굴에는 아주 특별한 발명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다의 우유입니다. 우유가 육지에서 나는 가장 완전한 식품이라면 굴은 바다에서 나는 가장 완전한 식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굴의 한자 이름이 석화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돌석, 꽃화, 돌에 핀 꽃이라는 뜻입니다. 바위에 붙어서 자란 굴을 멀리서 보면 마치 바위에 하얀 꽃이 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참 예쁜 이름 아닙니까? 오늘은 이 바다의 우유, 돌에 핀 꽃, 굴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굴이 왜 특히 좋은지, 어떤 성분이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굴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뭔지, 반대로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뭔지까지요. 혹시 굴 드시고 배탈 나신 경험 있으신 분들, 그래서 굴을 아예 멀리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특히 뼈 건강 걱정되시는 분,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신 분들, 혈관 건강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뭘까요?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뽑습니다. 예전엔 계단 오르내리는 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무릎이 시큰거려서 넘어지면 큰일 난다고 해서 겨울엔 외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분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급격하게 뼈가 약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력 문제도 있습니다. 아, 그게 뭐였더라? 분명 알았는데? 방금 뭐 하려고 했더라? 이런 경험도 한두 번쯤 다 있으시죠? 가끔 깜빡하는 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자꾸 반복되면 본인도 모르게 불안해지시잖아요. 거기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까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병원에서는 이것저것 챙겨 먹으라고 하는데
약만 한 움큼씩 드시다 보면 대체 뭘 어떻게 먹어야 되나 싶으실 때도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음식으로 이런 고민들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왜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혈관 건강이 나빠지는 걸까요? 먼저 뼈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평생 동안 낡은 뼈는 녹아 없어지고 새 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새 뼈가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낡은 뼈가 녹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마치 월급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늘어나는 것처럼요. 여기에 칼슘 섭취가 부족하거나 비타민 D가 모자라거나 운동량이 줄어들면 뼈는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기억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뇌는 비타민 B12라는 영양소가 꼭 필요한데요. 이게 부족하면 신경세포가 제 기능을 못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B12 결핍은 알츠하이머를 포함한 치매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혈관 건강은 또 어떻고요? 나이가 들면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쉬워집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하면 동맥경화로 이어지죠. 그런데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도와줄 수 있는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굴입니다. 자, 이제 굴이 왜 그렇게 좋은지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뼈 건강인데요. 국립수산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굴 100g에는 칼슘이 무려 428mg이나 들어있습니다. 같은 양의 우유에는 113mg이 들어있거든요. 계산해보면 굴의 칼슘 함량이 우유의 3.78배나 됩니다. 그런데 칼슘만 많다고 뼈가 튼튼해지는 게 아니에요. 칼슘이 뼈에 제대로 붙으려면 비타민 D와 아연, 구리, 망간 같은 미네랄이 함께 필요합니다. 굴에는 이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특히 아연은 굴 한 개에 성인 하루 필요량의 15배가 들어있을 정도입니다. 아연은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동을 돕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연구팀에서는 굴에 있는 칼슘, 인, 아연, 철, 구리, 셀레늄이 서로 보완작용을 하면서 골밀도를 높여준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뇌 건강과 치매 예방입니다. 아까 비타민 B12 이야기했죠? 굴에는 비타민 B12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국립암센터 연구 자료를 보면 굴에 들어있는 타우린과 DHA, 비타민 등이 치매를 일으키는 뇌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성분을 억제해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참치가 DHA가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굴에는 참치보다 2배 이상 높은 DHA가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혈관 건강인데요. 굴 100g에는 타우린이 무려 1130mg이나 들어있어요. 타우린이 뭐냐고요? 혹시 피로회복제 광고에서 타우린 몇천 mg 함유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타우린은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다 굴에 들어있는 EPA는 혈액 중에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동맥경화, 고혈압, 뇌출혈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당뇨 개선인데요. 굴의 풍부한 아연은 인슐린 대사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이에요.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굴의 비타민 A, B1, B2, 나이아신 그리고 특히 아연이 당뇨병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빈혈 개선과 기력 회복입니다. 굴에는 철분이 풍부해서 적혈구 생성을 돕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옛날부터 굴은 빈혈이 있거나 큰 병을 앓고 난 후 기력을 회복하는 보양식으로 여겨져 왔어요. 동의보감에서도 굴은 바다의 어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며 몸을 건강하게 하고 살결을 곱게 하며 안색을 좋게 해 바다에서 나는 음식 중에 가장 좋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말에 배 타는 어부에 따른 얼굴이 까맣고 굴 따는 어부에 따른 얼굴이 하얗다라는 말도 있었다니까요. 그만큼 굴의 효능이 예로부터 인정받아 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좋은 굴은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굴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레몬입니다.
굴 드실 때 레몬즙을 뿌려서 드시는 거 그냥 멋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식품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레몬의 구연산이 굴의 철분 흡수를 촉진하고 타우린 손실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거기다 레몬의 산성 성분이 세균 번식을 막아서 식중독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굴 특유의 비린내도 레몬의 산이 중화시켜줘서 훨씬 깔끔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굴과 레몬, 이건 정말 찰떡궁합이에요. 두 번째는 우유입니다. 이게 좀 의외죠. 우유는 필수 아미노산은 다 가지고 있는데 아연이 부족해요. 반대로 굴은 아연이 우유의 100배 이상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굴과 우유를 함께 드시면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굴 크림 스프 같은 요리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부추입니다. 부추는 따뜻한 성질이 있고 굴은 차가운 성질이 있어요.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성질이 중화되면서 소화가 더 잘 됩니다. 부추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철분이 굴과 만나면 신진대사도 활발해지고요. 굴부추전, 굴부추무침 다 이유가 있는 조합입니다. 네 번째는 생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굴은 성질이 차가워요. 그래서 속이 냉하신 분들이 굴을 드시면 가끔 배가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따뜻한 성질의 생강을 곁들이면 굴의 찬 기운을 중화시켜 줍니다. 특히 생강 식초에 굴을 찍어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맛도 개운해요. 자, 그럼 조리법도 알려드릴게요. 가장 추천하는 건 굴국이에요. 다시마 육수에 물을 넣고 끓이다가 무가 익으면 두부와 굴을 넣고 2분만 더 끓이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굴은 오래 끓이면 질겨지고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새우젓으로 간을 하시고 대파 송송 썰어 넣으시면 속이 든든하고 소화도 잘 되는 보양식이 완성됩니다. 굴밥도 좋아요. 자, 밥이 거의 다 됐을 때 굴을 올려서 뚜껑 덮고 뜸만 들이시면 돼요. 굴향이 밥에 배어서 정말 별미입니다. 양념간장에 쓱쓱 비벼 드시면 한 그릇 뚝딱이에요.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굴죽을 드셔보세요. 불린 쌀을 참기름에다 볶다가 물 붓고 끓이시고 쌀이 퍼지면 마지막에 굴 넣고 2에서 3분만 더 끓이시면 됩니다.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고 영양은 꽉 찬 보양죽이 완성돼요. 섭취량은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한 번에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 여기까지 굴의 좋은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굴도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생굴 섭취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굴은 역시 생으로 먹어야 제맛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특히 어르신들은 생굴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라는 게 있거든요.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243건 발생했는데 그 중에 49%가 12월부터 2월 사이 겨울철에 집중됐습니다. 굴은 바닷물을 여과하면서 자라는데 그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농축될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노로바이러스는 8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완전히 사멸합니다. 그러니까 굴국, 굴밥, 굴전처럼 익혀서 드시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익힌 굴이 소화도 더 잘 되고 따뜻하게 드시니까 속도 편안합니다. 그래도 나는 생굴 특유의 그 짭짤하고 시원한 맛을 포기할 수 없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생굴의 그 싱싱한 맛은 정말 익힌 굴과는 또 다른 별미이니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생굴을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굴 제품 포장에 가열 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는 제품은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된 해역의 생산물은 가열 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를 붙여서 유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트나 시장에서 굴을 사실 때 포장을 잘 살펴보시고
생식용인지 가열 조리용인지 꼭 확인하세요. 또한 물을 갈면 식중독균을 억제하는 알릴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나옵니다. 굴을 무즙에 잠시 담갔다가 찬물에 살살 흔들어 씻으면 불순물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 방법들이 노로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 조치 없이 드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 여름철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서양에서는 알이 없는 달에는 굴을 먹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5월, 6월, 7월, 8월에는 영어 이름에 알자가 없잖아요. 이 시기에는 비브리오균이 번식하기 쉬워서 굴 섭취를 피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리가 피면 굴을 먹지 말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특히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여름철 생굴 섭취를 절대 삼가셔야 돼요. 서울대학교 자료에 따르면 비브리오 폐혈증 사망률이 40에서 50%에 달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세 번째,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감하고 굴은 최악의 궁합이에요. 감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굴의 철분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만들거든요. 굴 드시고 후식으로 감 드시는 건 피해주세요.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커피에도 탄닌이 있어서 굴의 아연 흡수를 방해합니다. 굴 드신 후에는 커피보다 따뜻한 보리차나 생강차가 더 좋습니다. 네 번째, 과식은 금물입니다. 굴은 성질이 차가워서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기보다는 적당량을 여러 번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신선한 굴을 고르는 법입니다. 껍질 벗긴 굴을 사실 때는 우윳빛이 돌면서 검은색 테두리가 선명하고 알이 굵고 통통하면서 탄력 있는 것을 고르세요. 손질하실 때는 3% 소금물에 10분 담갔다가 씻으시거나 무즙을 풀어 5분 정도 두시면 이물질이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자, 오늘 굴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굴은 바다의 우유라는 별명에 걸맞게 정말 영양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칼슘은 우유의 거의 4배, 단백질은 3배, DHA는 참치의 2배 이상, 특히 시니어분들께 중요한 뼈 건강, 뇌 건강, 심혈관 건강에 모두 도움이 되는 완전 보양식이에요. 레몬, 우유, 부추, 생강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지고요. 감이나 커피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생굴보다는 익혀서 드세요. 8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굴국, 굴밥, 굴전, 굴죽 따뜻하게 익혀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하고 영양은 그대로 섭취하실 수 있어요. 이번 겨울 바다가 우리에게 선물한 돌에 핀 꽃, 굴로 건강 한번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동의보감에서 바다에서 나는 음식 중에 가장 좋다라고 했던 그 굴, 옛 선조들의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